우리는 패배를 모른다. 우리 승리밖에 모른다. 우리는 만족을 모른다. 더 큰 승리 위해 싸운다. 그 어떤 장벽이 나서도 우린 물러설 줄 모른다. 우리가 아는 건 승리뿐. 오직 승리 위해 싸운다. 오직 더 큰 승리 위하여. 절망 따윈 던져버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릴 가로막을 수 없어. 달려가 부딪혀 모두 깨부수고 앞으로 찬란한 저 태양이 우리들을 비추고 있어. 달려가 부딪혀 오직 승리 위해 앞으로. 우리 국민은 패배를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승리밖에 모릅니다. 촛불 시민들의 승리의 함성과 파도타기 시작! 우리는 패배를 모른다. 우린 승리밖에 모른다. 우리는 만족을 모른다. 더 큰 승리 위해 싸운다. 그 어떤 장벽이 나서도 우린 물러설 줄 모른다. 우리가 아는 건 승리뿐. 오직 승리 위해 싸운다. 오직 더 큰 승리 위하여. 절망 따윈 던져버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어. 달려가 부딪혀 모두 깨부수고 앞으로 찬란한 저 태양이 우리들을 비추고 있어. 달려가 부딪혀 오직 승리 위해 앞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릴 가로막을 수 없어. 달려가 부딪혀 모두 깨부수고 앞으로 찬란한 저 태양이 우리들을 비추고 있어. 달려가 부딪혀 오직 승리 위해 앞으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썸네일 제목이 이재명 정부를 지켜야 하는 이유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그 얘기를 해봐야죠. 그걸 이제 선생님이 해주셔야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데다가 그 뭐라 그럽니까? 뭐 그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네, 네네. 긍정을 넘는. 네, 역전 현상? 네네. 네, 이런 게 이제 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1년 됐고 그 다음에 사실상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뭐 60% 70%였단 말입니다. 그랬죠. 근데 지방선거 이후로 이게 네,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랍니다. 맞습니다.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네. 이건 지금 이유가 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방선거 전하고 후하고 갑자기 달라진 건 없잖아요. 네. 정책이 바뀌었다든가. 네네. 근데 갑자기 지방선거를 분기점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선거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무엇보다 한일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거 참 중앙일보가 기사를 잘 썼어요. 다른 건 다 이겼는데 한일전에서 졌다.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쥐고, 그렇죠. 네, 한동훈 살아나고, 그렇죠. 이게 크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 중에도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 패배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네. 승리라고 하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내란 종식에 실패했다. 예. 내란 청산에 네. 실패했다.
그래서 내란 세력이 전면적으로 부활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쉽게 하면 한일전이 진 거 아니냐. 뭐 했냐? 결정적으로. 그래서 뭐 민주당도 싫고 이재명 정부 너희도 책임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이제 네. 국민들 심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과 내란 청산을 성과적으로 하지 못한 데 대한 네. 질책 또는 실망 이런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는 민주진영 내부의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하죠. 분열 갈등 이런 게 선생님은 댓글 안 달립니까? 많이 달리죠. 저도 지금 요즘 댓글 보면 장난 아닙니다. 욕 많이 먹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게 좀 과도하단 말이죠. 그래요. 댓글들이. 과도해요. 그러니까 과도해요. 뭐 정상적인 비판은 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발전을 위해서는.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쌍욕에 인신 모독에 막 이런 식의 네네. 공격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너무 악화되고 그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볼 때 예. 막 짜증 나는 거죠. 좀 지긋지긋하다. 네, 피로감 뭐하냐 느끼고, 지금. 피로감과 짜증, 예. 그다음에 시킴 실망,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불만. 제가 얼마 전에 길 가는데 누가 딱 붙잡고 오.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을 알아보시고. 네.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는 그게 잘 모른다. 어. 다만 이제 내라는 반대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를 여기저기서 봤다 이거죠. 네네. 근데 요즘 왜 싸우냐 도대체 민주당. 꼴 보기 싫어 죽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가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도 예. 제가 길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국민들이 이번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네. 특히 이제 조국과 저기 민주당이 평택에서 네. 엄청 네거티브하면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이번 선거 통해서 민주당이 하나가 아니고 민주 세력이 하나가 아니고 내부 분열이 심각하고 네. 그 내부 분열 속에서 자기들 이익을 쟁취하려고 날뛴다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심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피로, 불만 이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영향을 미쳐서 예. 지지율을 하락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의 공포는 보수는 네네. 공포형 보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포형 보수가 그 보수 입장을 바꿔서 중도나 진보 쪽으로 선회하려고 하면 예. 공포가 완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설득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내란 세력 청산 분위기가 압도했으면 예. 뭐 지방선거 시작 전에는 국힘당 지지율이 15%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아하.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근데 이 중간에 이 내란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하기 시작하면서 기세가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뜨자. 네네. 그럼 보수는 결집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근데 지방선거 결과 거기에도 졌어. 또 이쪽이. 예. 그러면 더 사람들은 야 다음 정권은 민주당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야 빨리 정신 차리자 우리. 정신 차리자. 줄타기 해야 돼 지금. 우리 왜 괜히 이쪽에 와서 얼쩡거렸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정신 차려야지. 잘못하면 죽어. 뭐 이런 것이 강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보수는 국내외 힘관계, 역학관계 예.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그 흐름에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패배로 사람들한테 상당한 정도로 두려움을 다시 조장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따라서 한국에서 보수화의 흐름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치적 목표가 거의 실종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하. 뚜렷한 정치적 목표가. 예. 그러니까 내란 청산 정도가 정치적 목표였을 텐데 네네.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그 이후에 내란을 뭐 예를 들면 청산한다 치고 또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치면 그 다음에 뭘 할 건지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제시가 좀 돼 있었어야 청사진이 하거든요. 있어야 청사진이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지키려고 할 텐데 이 뚜렷한 청사진, 개혁 목표, 정치적 목표 이것이 제시되지 못했다 제대로. 네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금 야 그러면 정치적 목표가 없으면 국민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쏠리느냐? 네. 자기 삶 민생에 쏠립니다. 민생. 근데 민생은 지금 안 좋거든요. 윤석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아요. 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별로. 주식값은 올랐지만 주가가 좀 엄청나게 오르긴 했죠. 주가는 올랐지만 실제 삶은 민생은? 변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정치적 목표가 뚜렷할 때에는 감내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하. 그 민생 악화를. 그래 일단 저게 중요하니까 저걸 달성하고 이 민생 문제는 그 다음에 풀자. 네. 이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정치적 목표가 사라지면
민생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 이재명 정부가 등장해서 뭐 주가가 올랐네 뭐네 네네. 화려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장사는 하나도 안 되고 내 삶은 여전히 안 좋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유 뭐 여기에도 기대할 게 없겠다. 이런 이제 기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지지율이 좀 급락한 게 아니냐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예. 이제 또 이런 데는 또 이제 사실 이제 언론들의 또 천공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언론들 대단합니다. 네 이제 네. 때가 왔다. 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제 공포, 뭔가 그 네 추이가 뭔가 바뀌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죠. 역학 관계가 바뀌었다. 형님들이 지금 완전히 밀어주시는데 이쪽을 그렇죠. 이게 지금 확연하게 보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또 형님들이 일어서니까 네. 우리도 같이 일어서야지 이런 게 좀 같이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이 패배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연대랑 통합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그게 그 내란 종식 선거와 네네. 딱 연결된 문제예요. 통합과 연대가. 예.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하려면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가 네. 총 단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 선거로 끌고 나갈 생각이 있었다면 예. 민주당이 처음부터 연대 단일화를 추진했을 겁니다. 네. 중앙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막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예. 등등 여러 정당들 그 헌정 수호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과거에 윤석열을 끌어내릴 때 연합했던 정당들이죠. 예. 이 세력들을 모아서 전국적 범위에서의 후보 단일화와 선거 연대를 실현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 단일 후보가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후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래야 내란 종식 선거의 성격이 변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와 통합은 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단계적인 전술이기도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네네. 내란 종식과 완전히 연결된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였다. 네. 근데 이번에 연대와 통합을 뭐 사실상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의 그런 오만에 빠져 있었어요. 뭐 연대 필요하냐 우리가 다 이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초기에는 여론조사하면 다 이긴다고 그렇죠,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아이고 서울시장도 20% 앞섰죠. 정원호가 이긴다 이렇게 다 네, 나왔고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분석하는 걸로는 이게 이제 정원호가 이기면 이거 저 투표용지 모자라게 해서 이걸 뒤집어 엎자 네. 이렇게 기획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러지 않고서는 잘 해석이 안 되니까요. 네, 쟤네들의 좀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랬는데 뭐 그 까보고 보니까. 오만을 네네. 가지고 뭐 연대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내란 종식도 뒤로 하고 그냥 꿀만 빨려고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싸웠어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과정에서 네, 서로 그러니까 결국 후반부에 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네. 그 내란 세력은 준동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대와 통합은 사실상 지방선거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란 종식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혁을- 목표가 뭐냐는 거군요. 그렇죠. 선생님. 목표가 뭐냐? 맞습니다. 뭘 위한 연대냐? 맞습니다. 개혁 있죠, 개혁. 네, 네. 근본적인 사회 대개혁. 거기에 예전에 일정한 정도의 합의가 있었어요. 예. 그 헌법 수호 세력 내에서. 그래서 연대를 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줬던 거고 단일 후보로. 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가 총 단결해야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향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가 사실상 이 연대에 달려 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거의 뭐 거부하는 자세를 일관했다. 그래서 막판에 몰려서야 울산 지역이 힘드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 지역 차원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단일화를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늦었었죠. 그리고 네. 효과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합해 보면은 개혁의 미온적인 부분, 그다음에 내란 청산에 저 확실하게 나서지 않은 부분, 그리고 내란 청산 이후에 실질적인 이제 어떤 민생과 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던 부분, 이런 게 좀 크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개혁 과제가 지시되지 개혁 않은 과제가. 점.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네. 그리고 바로 대선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뭐 완전히 그냥 뭐 집 눌러버리고 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게 이겼죠. 어렵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저들의 세력을 너무 얕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들 뒤에는 분명히 미국이 있는데 그렇죠. 일본도 있고 그렇죠.
그들이 밀어주는 거고. 근데 그거를 너무 얕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방선거 전에 그 내란 청산을 촛불 국민들이 그렇게 외치고 조의대 탄핵도 외치고 네. 검찰 개혁도 외치고 뭐 이러는데 검찰 개혁은 그래도 좀 이제 해가지고 좀 땡겨져 왔습니다. 근데 조의대 탄핵은 하지를 않았어요. 국힘당 예산 같은 거. 네네. 했으면 이번 지방선거 이렇게 안 되는데. 조의대 탄핵하고 국힘당 해산을 출전했으면 해놨으면은- 그리고 선거연대 이뤘으면 네. 누가 아무리 완승.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청산 선거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네. 내란 청산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하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 내란 청산 선거로 만들었어야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했죠, 뭐. 너무 아니라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얹혀가려고 하거나 맞아요. 또 예. 이제 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때만 여기에 해도. 좀 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만했던 건 쉽게 하고. 오만한 거죠. 예. 그런 국민들은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죠. 오만한 사람 되게 싫어하죠. 그냥 바로 그냥 아웃 예, 경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정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이제 2월 정도 그때 한참 이제 합당 논의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분열이 막 엄청나게 이제 가시화될 네, 때인데 네.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지방선거 전까지는. 근데 이번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 내분 사태가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미쳐버린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별 수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죠. 이걸 수습을 못하네. 수습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 그냥 네. 가만히 이제 두고 보는 거 아니냐 저거를. 예. 또는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분열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네네.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뭉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네. 힘의 역학관계의 변화 때문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을 지지했던 약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이쪽에 줄 서면 안 되겠네. 어허. 저쪽에 줄 서야 살 수 있네. 예. 이게 무의식에 작동하는 심리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탈이 이제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의 대결에서 밀리면 밀릴수록 지지율은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예,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네. 건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내란 청산을 늦었지만 예.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예. 그 다음에 근본적인 사회 대개혁을 연대를 통해서 예. 헌법 세력 간의 연대를 통해서 추진하기 시작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네.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목표가 제시돼야 국민들이 다시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목표가 실종된 상황이에요. 음흠. 누가 당대표 되냐가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더 큰 청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사실 기본사회라는 좋은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네네. 당장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뭐부터 어떻게 실현할 건지 이런 것들 국민들한테 제시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국민분들이 아주 속 시원한 게 있었어요. 역시 또 다시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를 그냥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진관밖에 없다. 아유, 그냥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지금 그거 저 판결문을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댓글 중에 보니까 조의대를 빨리 끌어내리고 이진관을 대법원장으로 하자 이런 이제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네. 좋아요가 장난 아니에요. 다 대찬성이에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분들이 이 내란 세력들을 그냥 사정없이 후려치는 이런 것에 대한 그 어떤 쾌감, 어떤 그 좀 빨리 좀 했으면 싶은 욕망, 그런 네. 소망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좀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네네. 정의 실현에 대한 요구죠. 정의 실현. 정의가 지금 지체되고 있잖아요. 정의 실현이. 네네. 근데 이진관 판사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상식이죠 이게. 그렇죠. 이 정도 선이. 근데 이진관 판사 다수면 좋아요. 네. 그러면 문제 없어요. 아. 네, 드물잖아요. 네. 어쩌다 한번 가뭄에 그 담비 오듯이 예. 잠깐씩 이런 판사가 하나씩 나타나서 좋은 판결을 해주면 시원하지만 예. 조의대 사법부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조의대 탄핵을 주저했던 것, 미뤘던 것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예. 한국 정치판에 또 네. 지방선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국힘당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더불어 가지고 쟤네 그 저들 세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려고 할 때 민주 진영의 거의 뭐 모든
그 유튜버들이나 세력들이 다 심지어 네. 민주당에서조차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그 논란을 해소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다 조희대가 그렇게 다 분석을 했어요. 너무 안이했죠.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희대는 그냥 파기환송을 시켜버렸죠.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그 중순으로 잡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6월 3일이 대선인데 5월 15일인가 그때로 잡았죠. 애초에 그건 5월 1일인가 그랬고.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민들이 일어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아이고 아 뜨거워라 해가지고 좀 미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놈이 지방선거에 개입 안 하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희대를 잘 몰라서 네네. 진짜로 탄핵을 안 한 걸까 아, 하는 의심도 들어요. 그럼 뭡니까? 뭐 그러니까 조희대를 건드릴 수 없는 뭐 언터처블 인간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든다는 거죠. 뭐 사법부 캐비넷도 있는 건가요? 검찰 캐비넷만이 아니라? 아니 이제 조희대 뒤에는 누가 있는 거죠. 그걸 아는 거다. 예, 그것이 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조희대는. 예, 조희대는 제가 볼 때 뭐 전형적으로 미국하고 아주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대선 직전에 파기환송 그 일종의 대선 개입이죠. 네,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 조세빈이었나요? 네. 대사들이 걔가 한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걔하고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과는 협의가 없죠 사실상. 네.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말이죠. 협의가 아니고 그렇죠. 형님의 의중이 뭐냐? 형님이 하라면 한 거죠. 까라면 까라면 까. 깐다. 그렇다면 조셉 윤이 한 말을 봤을 때 미국의 지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걸 이제 충실히 따라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조이대만한 충복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걸 날리게 놔두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위성락을 날리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게 비슷하다. 민주당은 조이대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미셸 스틸밖까지 오면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예. 미셸까지 오면 이거 이제 미셸은 제 생각에는 바로 윤석열 면회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이제 조이대하고 전환길 네.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거긴 당연히 이제 부르겠죠. 예. 부르고 그렇죠. 올림픽 공원에 갈 수도 있고요. 미셸이. 네, 그 옛날에 그 눌런드가 그 쿠키 나눠준 것처럼 가서 쿠키 이번에 주면서. 나야. 예. 나 나중에 그 국무부 좀 올라가게 해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그야말로 기세 충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다음에 외교적인 부분에서 완벽하다, 100%다, 뭐 비판할 거지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재명 정부를 부정선거를 통해서든 구구들의 난동을 통해서든 민주당 분열을 통해서도 무너진다. 네. 이랬을 때는 이제 한반도가 전쟁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걸 좀 예의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무너졌을 때 등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네.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은 딱 두 세력이죠. 예예. 하나는 내란 세력입니다. 네. 윤석열 같은.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전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붕괴는 곧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젤렌스키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아닐 경우 네네. 그렇다면 소위 그 친문 세력과 네. 그 내란에 반대했던 한동훈이나 음. 그 누구야 오세훈 네네. 이런 오세훈 한동훈 이번에 전 다 됐지 않습니까? 예. 오세훈 한동훈 그 다음에 친문 진영을 예. 연합시켜서 이낙연도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이쪽이 집권할 수 있어요. 연합정부가 네. 옛날 신한국당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좌우 합작 정부처럼 네. 이렇게 해서 등장하면 이건 철저한 친미 정부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이 정부도 전쟁을 동조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예. 물론 내란 세력만큼 극단적이진 않겠지만 네네. 그리고 미국의 지시를 아주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예. 내란 세력이 대체하든 아니면 신보수 세력 예. 새롭게 구성되는 신극우 세력 뭐 내지는 연합 세력 네. 이 집권하든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결국 한반도는 전쟁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친문이 따로 있냐, 네. 다 친명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친청과 친성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명확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아니 실제로 지금 그렇게 대결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사실 친문 세력은요. 네네.
기존의 한국의 주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물론 내란 세력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지만 네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뭐 양정철 이런 사람들과 쭉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방대한 사회적 그 기반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한국 사회에서 네. 그런 세력들이 한국 사회에 상당한 정도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주 강대한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하고도 뭐 비견될 만한 음흠. 세력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력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네.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력도 역시 친미 세력입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핵심 브레인들은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친명만 있는 거라면 네, 조국 혁신당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민주당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따로 만든 것부터가 뭔가 물론 이제 쇄빙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또 저는 좀 우아한 게 합당을 할 거였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빨리 하든가 왜 이걸 한참 미뤘을까 이것도 약간 의아하긴 해요. 네, 아무튼 지금 이게 이제 뭐꽝 부딪히고 있는 사실상 친명 친문 대결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뭐 네. 저는 예전에 이미 평가해서 아 그렇습니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이미. 네, 아니 왜 욕을 드셨습니까? 왜냐하면 2017년에 이미 책을 썼기 때문에. 아 2017년이면 무슨 책을 썼습니까, 선생님?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고 그러면 그 저 대통령 선거 직후 전. 전인가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죠. 아 그때 책을 쓰셨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 처음 나왔고. 그랬죠. 그래서 네 명의 주자를 분석했어요.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네. 그다음에 유승민. 아 그렇게 네 후보를. 네 후보를 분석했는데 네네. 뭐 그때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제가 많다. 네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죠. 등 떠밀려서 억지로 정치하는 사람이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치명적 약점이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때 처음 또 이재명 대통령을 분석하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다.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 욕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때는 네. 문재인이 대세였으니까 당선됐죠 또. 당선도 됐고 네네. 그래서 욕을 한참 먹었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 그 분석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당선 전이고요. 네. 사실상 이제 당선된 뒤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가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 결정적으로는 윤석열을 감싸다가 윤석열을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윤석열을 네네. 대통령 후보로 밀어 세운 거는 미국과 양정철이잖아요. 네. 다 아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 차례 와서 윤석열을 CIA, FBI 다 FA를 왔다 와서 갔죠. 윤석열을 만나서 이게 이제 쉽게 하면 배에다가 이제 뭐 가스 넣어준 거 아니에요. 네네. 너 대통령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배가 더 나온 겁니까? 예. 윤석열이가 사실 겁이 많아가지고 주저하기를 많이 주저했어요. 맞아. 선생님 그 말씀 많이 하시죠. 윤석열은 겁이 많다. 네. 그래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주저가 있었는데 그걸 안심시켜주면서 다독거려 준 게 누구냐? 네. 양정철하고 홍석현 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죠. 관상쟁이까지 갔다가 네, 동원해서 네, 이 세력 미국과 양정철, 홍석현은 뭐 미국 간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네, 거의 네. 이 세력이 동원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를 한 건데요. 예. 처음에 의도는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도 친 건데 네, 제가 볼 네. 때는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되자 저쪽으로 넘어가서 예. 대통령 후보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친문 세력이 사실상 윤석열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실패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이건 거시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좀 깊이 들어가서 정치 공작적 차원에서 보면 네네. 친문 핵심들이 사실 윤석열을 키워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세웠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이 누구를 미느냐 이게 참 굉장히 좀 그렇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맞습니다. 네,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네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구구 내란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민주당 분열에도 사실상 그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는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남북 관계를 파탄낸 게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게 오늘날의 적대적 두 국가의 네,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됐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속한 걸 다 어겼잖아요. 네, 북쪽에서 아, 북쪽과의 관계에서. 음. 그래서 북에서 아주 심하게 욕을 했죠. 아 그렇습니까? 뭐 삶은 소 대가리라 그랬나? 뭐 하여튼 어. 소머리라 그랬나? 막 굉장히 심한 욕을 했고 네. 김혜정 그 당시 부부장이었는데 네네. 참 웃기는 인간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음. 보면 볼수록 웃기는 인간이다. 예. 그러니까 거의 실망을 넘어서서 경멸, 조롱 예. 뭐 이런 단계까지 갈 정도로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유, 우리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북에 갔을 때 네네. 그 북쪽 주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하게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연설도 아주 그냥 기가 막혔죠. 연설 내용을 누가 썼는지 아주 내용이 네. 정말 좋았죠. 예, 예. 그래 놓고 내려와서 하는 짓이 이상하니까. 워킹 그룹 네, 워킹그룹 만들고. 스스로 원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그게 아쉬운 장면인데 만약에 2018년, 19년 상황이 네. 있었는데 그때 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네네. 김대중이나 아. 노무현이나 네. 이재명이었다면 어땠을까? 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 정도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발로 차버렸었잖아요. 네, 굴러 들어온 복이었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그걸 도대체?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휘둘린 것밖에 안 되죠. 네, 네. 미국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한 거죠. 그때 이제 트럼프 한마디 했죠. 그렇죠. 한국은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을 절대 하진 않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승인, 음. 어프루벌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그때 했죠. 트럼프는 사실상 하고 싶었는데 음. 볼턴 뭐 이런 애들이 네, 패방 네, 놓고 네. 막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치고 나갔다면 네. 트럼프는 그걸 또 이용했을 겁니다. 아 오히려 네, 문재인 정부가 치고 나가는 걸 이용해서 예, 볼턴을 예. 견제하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주저앉아 버리니까 네, 네. 트럼프도 뭐 아예 그래 털난 볼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그래서 이제 다 차버린 건데 그 결과 지금 북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고 네. 남북 관계도 아주 악화됐죠. 음. 그래서 그건 역사적 과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뼈아픈 과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런 지금 과정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게 민주당 내분 문제가 이렇게 더 격화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아사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분열도 예, 예. 친명 친청 뭐 친명 친문 대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답이 네네. 없어요. 그리고 그건 좋은 아하. 것도 아니죠. 예. 저는 친명입니까? 예. 저는 이재명 정부를 지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네. 친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점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어떤 점은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책을 가지고 지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또 목표를 가지고 지지하는 게 맞고. 그래서 사실 친명과 친문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 간의 내부 갈등이 어떤 목표를 두고 갈등을 하는 것이다. 네.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을 가지고 싸운다든가 차라리 건설적이죠.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득권이죠. 예. 그래서 뭐 친명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몰라요. 이재명 정부 개혁의 진심이다. 네. 친문은 사익 추구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친문 세력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주장이고 입장이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되면 마음을 돌려 세워서 다시 민주 개혁 진영을 지지하게 만들려면 네. 전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뭐 내란 청산을 화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혁 정치를 과감하게 추진해서 국민들이 딴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개혁 과제를 두고선 토론하고 싸우는 예.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이진관 판사의 재판에서 보여지듯이 이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쾌감, 그런 요구 이런 게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이 정치권에서 수용을 하고 밀고 나가야 되지 네.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민생 문제까지도 청사진까지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이 저 부정선거 논란 이게 계속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한국 정치에 대한 개입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네, 지금 굉장한데요. 우선 제가 조금 이제 좀 지켜본 거는
올림픽공원 시위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거기 이제 부정선거 이렇게 나오고요. 또 네. 일각에서는 이제 홍대로 갔어요. 네. 아, 우린 부정선거는 아니고 우린 재선거 외칩니다 하고 하는데 뭐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힘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언론 기사 중에 하나 뭐가 나왔냐면은 대학가에 붙은 대자보를 전수조사했다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아 누가? 왜 누가 네. 잘했어요.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번에 이제 투표용지 관련해 가지고 네. 부정선거 얘기는 하나도 없답니다. 대자보에 재선거 얘기만 뭐 한두 개인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참정권 참정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지난번에 이건 좀 갈라봐야 된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언론들은 이런 대학생들의 여론은 그런 거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참정권 얘기 옳다 이런 얘기 본 적 없고 다 올림픽공원 얘기, 네, 맞습니다. 부정선거 얘기, 뭐 홍대 앞에서 재선거 외친다는 얘기 이것만 나와요 언론에. 그러니까 언론이 보여주는 것만 우리는 보니까요. 네. 이거 아주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 저 사실상 왜곡이죠. 왜곡이죠. 네. 제가 지금 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다가 네네. 20, 30대들이 왜 민주당에게 등을 돌렸느냐 예, 예. 뭐 이걸 올렸더니 뭐 조회수가 아주 높진 않은데 일반 청년들 있죠. 네네. 대학생들도 좀 와서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우파 성향 청년들이 와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댓글이 너무 많아요. 이 조회수에 비해서. 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쫙 댓글이 달리고 자기들 얘기를 막 쓰기 시작하는데 토론이 장애됐군요. 그렇죠. 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들의 얘기를 잠깐 몇 개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청년들 얘기는 이 사람 보니까 스탠스가 진보인데 진보 싫어하잖아요. 이제 청년들은 싫어하는데 청년들의 마음은 좀 안다. 우리들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민주당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 다만 결론은 싫다. 왜냐하면 결론은 제가 뭐 이제 기본 사회라든가 예, 뭐 예. 이제 개인주의 문제나 이런 걸 언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이 이제 진보 진영의 어젠다라고 봐서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싫은데 어쨌든 이 얘기를 좀 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나 봐. 그러니까 와서 막 자꾸 주장을 쓰는 거야 자기들 얘기. 네, 우리가 왜 민주당 싫어하는지 아냐 뭐 이런.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이 언론도 없구나 별로. 어른들한테 얘기할 만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은 이번에 이 사태를 뭐 중국이 한 부정선거는 이런 주장을 안 합니다. 네네. 댓글을 봐도 예. 참정권 문제로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소위 이제 민주당 진영 사람들, 예. 진보 진영 사람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명확하게 갈라봐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전달해야 되는데 언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들이 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처럼 예.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현실 왜곡이죠. 명백한. 그러니까요. 저는 그 대자보 전수조사 하셨다는 그분에게 정말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게 진짜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놈들이 지금 이제 좀 저쪽에 기세가 올라가니까 그쪽이 붙어가지고 네. 지금 정부를 흔들어 보려고 막 난리예요 지금요. 예, 아무튼 그런데 이제 뭐 아직 정리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쟤네들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죠. 상황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그 모스탄이랑 같이 다니는 네. 더글라스 프랭크란 놈이 있습니다. 이게 네. 더글라스 메가든지 뭐 프랭크 소세지인지 모르겠는데 이 놈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3만 명이 시위하면 미국이 개입한다. 네. 베네수엘라 봐라. 마두로 잡아갖고 이란도 봤지. 네. 이란에서 시위 일어나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냐. 그래 졌잖냐.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나는 사실 이란 시위는 나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란 시위 그거 사실 우리랑 짝짝꿍한 거란 얘기를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 이미 얘기했죠. 우린 얘기했지만 트럼프도 얘기했어요. 그러나요? 네. 일어나라고 했지 뭐. 아니 뭐 자기들이 돈 제공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 미국 관리들이. 이건 분명히 저건 미국이 시켜서 한 것 같다.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증거가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근데 프랭크가 얘기했군요 또. 그러니까 이게 프랭크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베네수엘라 봐라. 마두로 잡아갔지. 이란 봐. 그거 하니까 우리가 들어갔잖아. 그 미셸 스틸방 내가 만나서 얘기할 거야. 좀 잘해 지금 빨리 좀 일어나 더. 야 이거 뭐 대놓고 내란을 선동하는 거죠. 이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 선동법 아닌가?
외국 놈이 내란을 선동하면 이게 외란이에요, 내란이에요. 야, 이거 모르겠네요, 선생님. 자, 어쨌든 네. 외국 놈이 내란을 선동하는 중인데, 네네. 와 이거는 뭐 사실상 처벌 대상이죠. 처벌해야죠, 이거는. 네. 근데 뭐 미국에서 만약에 밀어주고 있다면 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야. 이제 미셸 스틸바까지 와서 같이 이제 시위대 예. 참가해서 쿠키 나눠준 거라면 네. 골치 아파지는 야, 거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6월달에 굉장히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왔다 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번 6월달에만 나온 얘기들이 보면은 마코 루비오가 이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어떻게 생각해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결론은 친중 좌파다라고 하는 말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뭐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부가 왔다 갔습니다. 네. 근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뭐 신앙조사국 뭐 소년보 만나고 소년부를 만났어요. 네. 아니 선생님 우리가 뭐 소년부 누군 줄 우리는 알지만 듣보잡이죠. 사실. 듣보잡이죠 듣보잡. 그렇죠. 소년부를 만났어. 나는 얘들이 뭐 소년부를 이승만처럼 만들고 싶은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년보를 만났다는 얘기는 또 전환길과도 연결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스탄 지금 그 더글라스 프랭크 와서 이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이츠라고 트럼프 일기 때 NSC 비서실장을 한 놈이더라고 이놈이. 이놈이 한국에 와가지고 장동혁을 만났어요. 장동혁이를. 근데 장동혁 선생님 4월에 미국 갔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놈을 만났더라고 플라이츠를. 야, 이 플라이츠 놈도 지금 재밌어요. 검색을 네, 해보니까. 네. 너 이놈 만났지. 그다음에 또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네. 이놈이 사실상 그 국무부 아래에 있는 신앙조사국이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상 책임자예요. 폴라 화이트 목사라는 놈이. 네. 정광훈이 네가 미국 가서 이분 만날 거야 이렇게 했던 놈이거든요. 이놈이 또 한국에 왔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미국 의회에서 상원 하원 다 포함해 가지고 이 한국 내의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야, 그리고 이제 미셸 스틸 지명했고요. 네. 우리 정부는 아그레망을 줘버렸습니다. 벌써. 네. 선생님 이거는 6월달이 거의 뭐 미국이 정말 발벗고 나선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한국을 좀 뒤집어 엎어보려고. 이게 국무부 쪽 사람이 많죠. 네. 예, 국무원 루비오가 네. 극단적인 사실 강경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태영호 쿠바 출신의 그렇죠, 이 그렇죠. 강경한 인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쿠바에서 쫓겨난 그렇죠. 그러니까 탈쿠자 네, 탈쿠자의 후손인 거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 치면 태영호 아들이죠. 그렇죠. 예, 네. 탈북자의 아들. 맞습니다. 네네. 그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이제 알려져 네. 있죠. 루비오가. 예. 그래서 이란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벤스 같은 경우는 이란 전쟁을 처음에 좀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루비오는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또 대중 입장도 굉장히 강경합니다. 네. 네, 루비오가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내에 강경파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근데 그 국무부 쪽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일단 제일 큰 목표는 한국이 대중국 봉쇄와 압박의 이 흐름 족쇄에서 예. 벗어나지 못하도록 음. 꽉 잡아놓는 거랄까요? 네. 그게 1차적인 목표라고 보입니다. 족쇄를 채우는 건가요? 그렇죠. 목에도 족쇄를 채워서 꼼짝 못하고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거.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목표일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거부했을 시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네.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엎겠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이걸 모르냐 하면 알겠죠 당연히. 네네. 알지만 자기한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좋다. 네, 그렇죠. 협박해봐라 한번 가서 네가. 그러니까 이번에 EU 정상회담에서 만나가지고는 네네.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가 어떠냐고 제일 먼저 예. 보자마자. 그거 재밌었어요. 네. 그거 그 잠깐 만났을 때 물어봤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처음에 보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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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상에서 할 때. 네. 요즘 남북 관계가 어떠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재미더라고. 트럼프가 웃기는 게 얘가 이제 한국을 잘 모르니까 한국하고 북쪽이 붙어 있잖아요. 네. 친한 줄 알아. 그러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 줄 아는 모양이야. 네.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지가 했어요. 못하게 해놓고 이놈이. 그렇죠. 지가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또 한국 관리들 가면 김정은 위원장 안부를 묻는 데잖아. 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가까우면 모르냐? 그 담 넘어 보면 안 되니? 너 옆집 아니야? 뭐 이런 건데 네. 어쨌든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북미 정상화, 네, 네. 북미 회담에 대한 내용을 의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사진 올렸다는 얘기도 했대요. 예, SNS에 내가 그랬더라고요. 올렸다.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도움이 되면 안 날릴 수 있겠죠. 예. 소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 해주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별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별로 남북관계 안 좋잖아요 지금. 네. 최악이잖아.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효용성은 별로 없는 겁니다. 아, 오히려 좀 그 둘이 그 옆에 앉아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주로 의견 저 제시하고. 북한 문제 관련해서 네. 좀 나서서 좀 해줘라 이렇게. 네. 근데 네. 트럼프는 어쨌든 그 얘기만 들어도 침 흘리는 놈이라 들었겠죠. 한 시간 동안 네. 넉놓고. 아,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북미 관계를 풀 때 그 네, 네. 판단 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할 가능성이 많다.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방해하거나 네. 눌러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음.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남쪽이. 네.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북과 회담 중이다. 아하. 트럼프가 당장 제압했을 거예요. 하지 네. 말라고. 야 루비야 너 죽여버린다 이 새끼. 어. 하지 마. 어허. 지금 남북 관계 뚫리고 소개팅 지금 받기 직전인데 나도 가야 돼. 뭔 짓이야 이 새끼야 이럴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트럼프는 어차피 북미 관계를 풀어도 내가 풀지 뭐 한국 정부한테 기댈 게 있어? 그럼 한국 정부는 나쁜 짓 못하게 예. 꼼짝없이 묶어놓고 네. 필요하다면 다 베껴 먹고 그 다음에 중국 전쟁이 벌어질 경우 동참하게 만들고 네. 그거 거부하면 엎어버려. 네. 이런 생각을 트럼프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찌르는 놈 아닙니까? 네. 지금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군사작전권을 계속 이제 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해서는 네.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형태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악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악사를 거부하면서 그때 이제 사실은 좀 그 힘에 붙이기는 하는 모양이에요. 그때 네. 이제 그 기자회견 당시에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이 국민 정서가 이게 안 되지 않냐. 네. 이제 그건 달리 말하면 국민 정서가 되면은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자신의 신념은 아닌 거예요.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간에 이제 막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 미국 형님이 보시기엔 짜증 나는 거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네, 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키를 왜 딱 가야 되는데 지금. 네, 게다가 중국하고 놀지 말라는데 자꾸 놀고 말이에요. 단검이 말을 해. 네. 아니 국무총리가 단검이 가서 그 찌르질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갔습니다. 김인석 중국 총리가. 중국 총리를 만나고 있지 않나.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 갔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도 위기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어쨌든 외교 방향을 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갈 생각은 별로 없다. 아. 하는 거를 중국한테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이 지금 이 동북아 사태 상황, 동아시아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려 얘기도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중국과 그런 대화가 좀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현명한 외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한 EU 공동 성명이 대단히 잘못됐어요. 진짜 아주 이건 아주 심각하죠. 엉망인 성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외교 관리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안 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한 좀 해명 이런 차원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중국에서도 뭐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였는데요. 북에서는 아예 이제 성명을 통해서 대응을 했고,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성명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라고 했을 수 있죠. 네네. 뭐냐 너희들 본심이 뭐냐. 그렇습니다. 그걸 해명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국이 좀 이런 압박이 있는 속에서 중국과의 그런 발을 넓혀보려고 한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좋은 생각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안 가고서 욕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거죠. 네네. 가서 해명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성명에 사인을 했지만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맞는데 문제는 그게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성명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되죠. 그건 정말 큰 실책입니다. 예, 지금 이제 결국은 이렇게 지금 미국이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지금 이제 보수 구구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네. 민주당은 분열시키고 지금 민주당 만난 건 안 나와요. 얘들이 와서 그냥 갔을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하겠죠. 그러니까요. 앞에서 하면 너무 티나니까. 네. 그 어디는 보면은 기사 검색이 거의 잘 안 됩니다. 플라이치 이런 놈들 온 것 관련해 가지고는. 플라이치는. 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한국 와서 누굴 만났는지 검색이 어려워요. 플라이니까 날아다니나? 그런가? 파리처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계속
지금 드론으로 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가 하는 말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나토에서 두 번째로 강력하다. 우리가 옛날에 첫 번째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랬습니까? 두 번째 내려왔네 그럼. 왜 두 번째지? 네. 아, 미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나토. 아, 그런가? 미국은 나토 회원국인가? 하여튼. 나토 회원국이죠. 아, 그러면 미국 다음이라는 예, 얘기네. 야, 자기들이 넘버 2다. 그러니까 유럽 최강. 예전부터 그 얘기는 했죠. 네. 미국도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유럽 최강이라고. 최강이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연합 가입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 같아요. 언론을 보면은. 한국 언론 보면 매번 이겼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란 전쟁 정리되는 그 MOU를 네. 보고 나서 사람들이 뭐야? 아니, 그동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란 작살났는데. 그렇죠. 물론 미국이 좀 허덕이긴 해도 이 정도였다고? 아니 뭐 이거 다 항복이네. 이거 항복인데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충격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전쟁에서 이란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서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는 언론에서 못 봤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개박살내고 있다는 식으로만 보도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더하죠. 네, 더한 거. 처음부터 더 심하게 얘기했는데 젤렌스키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전쟁을 계속할 만한 여력이 이제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병력이 고갈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젤렌스키도 얘기하고 서방도 다 얘기해요. 유럽 국가들도 병력이 없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참 병력이 없다는 거는 사실 선생님 끔찍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끔찍하죠. 젊은이들이 다 죽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지금 비공식 통계하면 200만 가까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원래 4천만이 가랬는데 2,500만으로 줄었잖아요. 네네. 뭐 전쟁에서 다 죽은 건 아니고 해외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인구가 반토막이 났어요. 아유, 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거의 지금 괴멸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이놈 아직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근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네. 이 전선에서는 병력이 없어서 지금 뭐 도저히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러시아가 진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만간 더 그렇습니까? 크게. 근데 문제는 문제는? 유럽 애들이 예. 젤렌스키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군비 증강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니들이 좀 짜고 있어줘. 싸워서 버티고 있어. 조금만 더 죽여줘. 그렇죠. 군비 증강할 때까지. 나쁜 놈들. 근데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방법은 병력을 가지고 싸워서는 못 버티니까 네네. 드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론을 유럽이 제공하거든요. 네. 독일 특히 독일 같은 나라가 드론을 주고 뭐 조종 기술 뭐 이런 거 다 알려줬겠죠. 네. 그래서 사실상 유럽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드론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드론을 무지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말이 이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죠. 유럽 애들이 참전한 거랑 똑같다 이거. 네네. 어차피. 그리고 이미 세계 대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끌면 이 상태를 방치해서 시간을 끌면 분명히 군비 증강을 쟤네들이 마치는 대로 네네.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전쟁 의지를 꺾어야 된다. 네. 필요하다면 전술핵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곤란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은 끝났어야 될 전쟁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예. 근데 유럽 그다음 미국 네오콘 이런 애들이 뒤에서 젤렌스키가 물러나지 못하게 한마디로 항복하지 않도록 네. 압박하면서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잘못하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확대된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한다는 거죠. 유럽 나라들을. 아. 그러니까 드론으로 계속 러시아를 치니까 네네. 인내심이 이제 드디어 바닥나서 러시아가 예를 들면 독일에 있는 드론 공장 같은 걸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그 얘기는 공공연히 하고 있죠 러시아가. 사실 이란 전쟁에서도 전쟁이 터지자마자 그 다른 나라들에 있는 미군기지를 다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에서. 이란 전쟁에서.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야, 이란이 우리나라를 쳤어? 우리도 싸우자 이럴 수 있는 거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군기지를 다 때려버린 거고 네. 이번에 항복 문서에 네. 우리 미군기지 다 뺄게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보내는 드론들이 다 그런 데서 러시아로 가서. EU에서 보내는 거다. 그럼 그 EU를 때릴 수 있는 명분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론이 하는 거예요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그럴 수 너희들이 있겠는데요. 지원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군사 목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하, 계속. 예. 근데 이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는데 이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유럽 쪽의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얘기가 이제 한 EU 공동 성명에도 들어가 있고요. 참 그것도 참 이게 굉장히 악수였다고 보는데 네.
게다가 지금 자꾸 이제 이번에 그 유럽 순방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방산이 지금 장난 아니다. 우리한테 다 무기를 달라고 그래. 이걸 이제 너무 좋아해요 지금 분위기가 네. 정부에서도. 근데 이제 무기 팔아먹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 싶긴 하고 일단은.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기사가 보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랑 서울에서 회담을 하는데 이때 지금 그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잡혀 있다는 북한군 포로 2명. 2명. 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KBS인가 어디서 해서 봤는데 그 북한군 같지 않던데요 보니까. 저도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배우 같던데 보니까. 아니 그 송환 문제를 논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한국의 정치화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윤석열 시절에 네네. 북한군 파병설을 퍼뜨리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뭐 심리 전단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재현될 것 같은 우려가 생기죠. 네. 먼저 불안감 같은 게. 그 전쟁을 위한 그 발판이었는데 그게요. 그렇죠.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데 네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재고 풀기에 바빠요. 음. 자기들 무기 증강력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대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도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무한정으로 무기를 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예.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을까? 한국이죠. 네네. 또는 일본, 한국. 근데 한국이 이제 특히 가장 유력한데 한국이 무기를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유럽 쪽에다 쭉 보내주면 그래서 좀 약간 그러려고 좀 이러는 것 같는 거 싶어요. 그렇죠. 그 무기가 돌고 돌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겠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론을 조성해야 한국 무기가 유럽 가고 또 심지어는 다이렉트로 우크라이나 가도 국민들이 아 그래 우크라이나 전에 우리도 도와줘야지 예.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여론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걸 위해서 우크라이나 포로를 굳이 데려오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좀 위험해지는 건데요. 근데 가짜 포로일 경우에는 네네. 저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예, 가짜 포로일 경우에는 북쪽은 대단히 분노하겠죠. 네. 가짜를 조작해서 배우를 써서 그 모략하는 거잖아요. 쉽게 예. 그냥 중상 모략을 하는 거잖아요. 남북 관계 악화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예. 또 하나 진짜 포로일 경우에는 더 문제인 게 제네바 협약 위반이에요. 네. 본국에 송환해야지 왜 데려옵니까? 그걸? 그래서 북쪽과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원래 진짜 포로면. 자 이런 점에서 어쨌든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분명히 높고 네. 그다음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관리들이 와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족쇄를 채우는 건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수렁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한 EU 공동성명의 가장 큰 문제가 네. 유럽 안보와 동아시아 안보가 일치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한국의 나토와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애들이 유럽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싶어하고 예. 또 거꾸로 동아시아 전쟁에 진해가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네.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동맹을 맺어서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이 다극화 진영에 대항해야 된다. 예. 이게 저쪽 사람들 제국주의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미국의 오랜 꿈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어려우니까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예. 물론 이란 전쟁에도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만 네. 조기에 패배하면서 그게 실현이 안 된 그것도 거고. 그렇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약간 선을 딱 그었죠. 그었죠. 근데 왜냐면- 이란은 절대 파병 안 하는 분위기로 했죠, 딱. 그건 뭐 다른 나라를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왜 네. 그랬을까요? 네. 마음이 착해서? 아니 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이. 지고 있었어. 기본. 그러니까 미국이 개 털고 있으면 이란을 예. 석유가 탐나서라도 숟가락 얹죠. 아, 유럽 나라들이. 지고 있으니까. 딱 봐도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끼어들잖아. 지고 있는데 선생님. 근데 우크라이나는 네. 지고 있지만 아. 러시아와 전쟁을 자기들이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헛된 자신감인데 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하거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차피 우크라이나 먹고 나면 독일 뭐 이런 데를 다 쳐들어올 거다. 우리한테 쳐들어올 거니까. 예, 그걸 뭐 루소포비아라 합니다. 러시아 공포증. 네. 예, 근거 없어요. 무섭다는 겁니까? 예, 푸틴이 진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푸틴은 독일 같은 나라는 조도 안 가진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제 오늘 지금 페이스북에 엄청 돌고 있는 말인데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출처를.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뭐 몇 가지를 썼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그 당신네 지금 빚이 뭐 몇 조고 이런데 내가 니네를 왜 먹냐? 내가 빚도 안 할 일이냐? 그렇죠. 백기를 들고 항복해도 우리 러시아군은 안 들어간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출처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러시아는 예전부터 유럽을 침략한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아하.
침략을 당하면 당했죠. 나폴레옹이 들어가고 나폴레옹 쳐들어갔죠. 히틀러가 네, 쳐들어갔죠. 히틀러 쳐들어갔고 그러네. 근데 러시아 쳐들어간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죠. 신기해요. 러시아도 피해를 입었지만 네네. 그만큼 러시아도 애국심이 강한 나라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이것도.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끊임없이 러시아 공포증을 옛날부터 조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유럽을 거의 뭐 지배하고 있다시피 한데, 그러니까 미국 유럽 지배층은 명분은 그거죠. 어차피 쟤네들 쳐들어올 거니까 군비 증강 안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군비 증강을 해서 러시아랑 붙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통 2029년, 네네네. 2030년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을 마치고 2년 뒤에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랑 독일이. 싸울 수 있는 시기가. 자, 그렇다면 그 사이까지 우크라이나가 버텨줘야 되거든요. 자, 거기에 한국의 역할을 지금 네. 고민하고 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호정당들이 그런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단히 이 행보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자칫하면 이거 저 미국의 족쇄만이 아니고 완전히 그 전쟁의 수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렇죠. 같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책동도 미국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엊그제 북한에서 그 최고 아니죠. 회의를 했는데요. 예. 네네. 그 중앙 확대 간부행 아니야 당 예, 확대 당 회의. 회의를 했습니다. 네. 당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도 이 전쟁 위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하더라고요, 북한에서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 위기가 지금 굉장히 높은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동아시아에서 지금 끊임없이 중국을 예. 자극하고 또 북을 자극하는 이런 전쟁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전쟁 도발 행위라고 거의 봐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화 이런 것들이 가세하면서 심각하죠, 일본이. 북중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예. 문제를. 네. 그래서 러시아, 중국에서도 나오는 성명들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최근에. 예. 그러니까 아시아 문제가 심각하다. 네네.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제 뭐 이성적인 제국주의는 아니니까요. 제국주의 자체가 이제 망상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 뺨 맞고 이 한반도나 대만에서 분풀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트럼프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네네. 네오콘들은 생각이 다르죠. 또 예. 그리고 트럼프도 또 얘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네오콘한테 약하잖아요. 네오콘이 네. 막 꼬시면 또 잘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행동은 중국 압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을 대거 제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반발했죠. 예. 트럼프가 너 약속한 대로 안 하냐 왜? 예. 그래서 우리도 제재한다 그래서 중국도 제재했더라고요. 중국도 역제재를 또 했어요. 그런 건 별로 못 봤는데 중국에서 제재를 했어. 그러니까 중국도 그거죠. 약속 안 지키면 네. 그 합의 없다. 그러니까요. 미중 합의 없다. 전쟁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 이거는 굉장히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전쟁 계획에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 그런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 촛불로 세운 정부인 이재명 정부를 잘 지키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더불어 가지고 이제 이 군사작전권 문제 이거를 이제 빨리 그렇죠.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야 쟤네들이 함부로 우리 군대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악의 경우 전쟁이 터졌을 때 예. 한국군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도록 네.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싸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노래 자주 독립군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켓 깃발 힘차게 흔들어주세요. 갈 때까지 가버린 미국 놈들이 윤석열 김건희 실패하니 직접 나섰네. 브런슨과 미셸 스틸 앞장 세워서 이 나라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네. 하지만 우리는 대란을 물리친 국민, 위대한 촛불 국민.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평화를 이룬다. 가짜는 것들아 다 덤벼라. 그런 쓰는 거져라. 미셸 스틸 오지 마라. 여기는
마라. 우리는 자주 독립군 끝까지 싸군다. 이긴다. 후! 이긴다. 예! 갈 때까지 가버린 미국 놈들이 윤석열 김건희 실패하니 직접 나섰네. 프랑스과 미셸 스티 앞장 세워서 이 나라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네. 하지만 우리는